형님, 우리가 사실 형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그날 형제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뭔데? 형님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제 58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장남으로 살아온 저에게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4시 병실의 모니터에서 긴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80평생을 사신 아버지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지요. 큰아들 내가 옆에 있어줘라.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게 회사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혼자 계실 수가 없으셨으니까요. 형, 미안해. 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둘째 동생 민수는 그렇게 말하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빠, 나도 애들 때문에 자주는 못 와. 여동생 선이도 마찬가지였지요. 형님, 저도 사업이 바빠서요. 생활비는 보낼게요. 막내 동생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장남이니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드리고 으깬 밥을 떠먹여드렸습니다. 아내는 견디다 못해 3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은, 우리 생활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요? 7년째예요, 7년째.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내는 떠났습니다. 대학 다니던 아들도 고등학생이던 딸도 따라갔지요. 괜찮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보호자분 장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동안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안도감도. 아,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정말 나쁜 자식이구나. 형, 나왔어. 동생들이 하나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선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새 차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지요. 아버지, 그들은 짧게 오열했습니다. 10분쯤 울고 이내 장례 절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 여기 병원 지하 장례식장에서 치러야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비용은 우리가 3등분해서 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고인께서는 참 자식 복이 많으셨어요. 장남분이 10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던데. 조문객들의 말에 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가 보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절을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아버지는 선산에 묻히셨습니다. 형, 이제 좀 쉬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민수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니 허전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는 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58,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님, 아버지 집 정리 언제 할 거예요?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이번 주말에 하려고. 그럼 우리도 갈게요. 나눌 것도 있고. 나눌 것이라. 아버지가 남기신 게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 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신 30평 남짓한 구옥이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네. 민수가 이리저리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리하고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글쎄, 재건축 구역이니까 땅값으로만 쳐도 2억은 넘을 거야. 밭하고 농까지 하면 한 5억은 되지 않을까? 그럼 4등분하면 1인당 1억 2,500. 동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병상에만 계셨으니 이 방은 그동안 제대로 환기도 안 됐을 겁니다. 형, 우리는 거실 정리할게. 형은 아버지 방 좀 봐줘. 그래.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오래된 책들, 젊은 시절 사진들. 아버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가족 사진이 수없이 많았지요. 참 행복해 보이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도 우리 남매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웃지 못하게 된 게. 저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다가 오래된 나무 서랍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자물쇠로 잠가두신 서랍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어렸을 적 몰래 열어보려다 아버지한테 크게 혼난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서랍은 절대 열면 안 된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유난히 무서웠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녹슨 자물쇠였고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열어봐도 되겠지. 삐걱 자물쇠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종이에 인쇄된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1995년 11월 15일. 29년 전 제가 3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검사 의뢰인 박철수 아버지 피검사자, 1 박철수 의뢰인 피검사자, 2 박진우 장남. 그리고 결과란에는 친자 관계 확률 0%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 종이를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봤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랑 아버지가? 형, 뭐 찾았어?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펴보니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거예요. 진우는 당신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1965년 겨울 당신이 사업 때문에 서울에 가 있을 때 나는 당신 사촌 형님한테 몹쓸 짓을 당했어요. 술에 취한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왔고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고 나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을 당해도 여자 탓을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석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한테 말해야 할까 아이를 지워야 할까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신의 아들인 척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여보 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부디 진우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진우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몹쓸 짓을 당하셨다고? 그 사촌 형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그럼 나는 대체 58년을 박진우로 살아왔는데 제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겪으셨을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형,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뭐 찾은 거 있어? 아니, 별거 없어.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품 안에 감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동생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 그 전에 동생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1995년에 검사를 했다면 그 이후 29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그리고 동생들은? 아니야, 동생들은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오빠, 다 정리했어.
이제 나갈까?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품 안의 서류 봉투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혹시 잘못된 검사 결과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검사 기관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고 검사 방법과 수치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9.99% 이상의 정확도로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함. 명확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 1995년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맞아.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지.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로 친척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잠깐 이상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슬프셨어요.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지? 어느 날 밤 술 취한 아버지가 그렇게 물으셨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그래. 그렇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안으며 우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때 이미 검사를 하신 거였구나. 진실을 확인하시고도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문득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생들은 알고 있었을까? 민수는 제가 4살 때, 선희는 6살 때, 준호는 8살 때 태어났습니다. 다들 아버지의 친자식들이었겠지요. 그럼 나만 다른 피가 흐르는 거네. 쓸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 나 민수야. 응, 무슨 일이야? 그게. 형, 우리 내일 좀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 전화로는 좀 그렇고.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선이랑 준호도 부를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동생들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58년을 되짚어봤습니다. 나는 박진우가 아니었어. 그럼 나는 누구지? 그리고 어머니는 몹쓸 짓을 당하셨어.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술에 취한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왔고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1965년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습니다. 전화도 없고 이웃도 멀고 여자 혼자 시골집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리고 그 후로도 평생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다는 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데도 나를 낳아주셨어. 지우지 않고 낳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름도 정체성도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50평이 넘는 넓은 집이었지요. 형, 어서 와.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선희와 준호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형님 오셨어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앉아, 형.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민수의 아내가 커피를 내왔고 저희는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선희와 준호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실은 우리가 형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데?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호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우리도 정말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대체 무슨 얘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사실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오빠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어요. 선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15년 전부터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만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43이었을 때입니다. 왜 말 안 했어? 형, 미안해. 우리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15년 동안? 형,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10년 전이야. 10년 동안 내가 혼자 아버지 돌봤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진정해. 우리 얘기 좀 들어봐. 무슨 얘기를 더 들으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어.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 형이 상처받을까봐.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친아들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 사실을 알면 평생 고민하고 괴로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숨기고 아버지 간호는 나한테만 떠맡긴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생각이 있었어. 무슨 생각? 형이 직장까지 관두고 간호를 한다길래 굳이 우리가 아버지 간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형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니, 생각하려고 했어. 준호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친형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왠지 형님한테 떠넘기는 게 덜 미안했어요. 선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 알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10년 동안 제가 홀로 아버지를 돌본 이유가, 동생들이 그렇게 쉽게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긴 이유가, 나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수가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형도 알아줘. 우리도 사람이잖아. 10년 동안 아버지 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 그래서 나한테 떠넘긴 거야? 내가 친자식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형이 장남이잖아. 호적에도 장남으로 올라가 있고. 준호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 그런데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 준호야, 민수가 준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황급히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심이었구나. 동생들은 저를 진짜 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법적으로만 형제였을 뿐이지요. 형, 진정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민수가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분하게? 10년을 속이고 나한테만 모든 걸 떠넘기고 이제 와서 차분하게 얘기하자고? 형, 됐어. 알았어. 내가 바보였지.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형, 어디가?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더 무슨 얘기가 남았는데? 아버지 유산 문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산? 응. 아버지 집이랑 땅 있잖아. 그거 어떻게 나눌지 얘기해야 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도 알잖아. 형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생각해봤는데 형이 조금 양보해주면 어떨까 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보하라고? 형, 오해하지 마.
아예 안 주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셋이서 나누고 형한테는 조금만. 뭐? 10분의 1 정도. 5억 원이 넘는 재산의 10분의 1. 5천만 원 정도겠지요. 10년을 아버지 곁을 지킨 대가가 됐어.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 잠깐만. 나는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형, 그게 무슨...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가족도 형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당한 바보였을 뿐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5억 원을 지들이 나누고 그리고 저한테 주겠다던 10분의 1은 5천만 원. 10년의 헌신이 무너진 결혼 생활이 떠나간 아내와 자식들이 5천만 원. 우스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박진우는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뭘까요? 생부는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성이 뭐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지요. 진우야, 어머니 말 잘 들어. 병상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 진우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동생들한테 잘해줘.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잘 모셔야 한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야.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슬프고 미안해 보였던 게 기억납니다. 어머니도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셨겠구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을 거예요. 진우는 당신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1965년 겨울 당신이 사업 때문에 서울에 가 있을 때 당신 사촌 형님한테 몹쓸 짓을 당했어요. 술에 취한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왔고 나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고 나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을 당해도 여자 탓을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석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한테 말해야 할까, 아이를 지워야 할까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신의 아들인 척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여보, 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부디 진우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진우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일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습니다.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해도 오히려 여자를 손가락질하던 시절. 어머니는 평생 그 고통을 혼자 안고 사셨구나. 그리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지우지 않고 낳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상처의 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을까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안아주셨습니다. 진우야, 우리 아들. 엄마가 제일 사랑해. 동생들한테는 하지 않으시던 말씀을 저한테만 자주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큰아들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구나. 몹쓸 일을 겪고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사랑하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 그 비밀을 품고 평생을 사셨을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는 이미 30년 전에 알고 계셨어. 편지를 보면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한테 고백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버지. 1995년대 중반 아버지가 DNA 검사를 하신 건 아마도 할아버지 유산 상속 때문이었을 겁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신 후에도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큰아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진훈이? 김말자라고 해요. 어머니 친구. 어머니 친구?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면 좀 만날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좀. 어머니에 관한 얘기예요. 어머니가 생전에 아드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에 남산타워 및 커피숍에서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다음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커피숍에는 이미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전화 주신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커피 시킬까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주문하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참.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그런가요? 네. 눈매가 특히 똑같아요. 그리고 착해 보이는 것도요. 할머니는 잠시 추억에 잠긴 듯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기,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아, 네. 사실은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언젠가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전해달라고요. 진실을요? 네.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들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머니는 정말 아드님을 사랑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진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라고요.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아드님한테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 때문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어머니한테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아드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디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께도 감사해 주세요. 그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아기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걸 알게 됐겠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태어난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하지만 진우야,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단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어. 울음소리도 제일 크고 웃는 것도 제일 예뻤지. 내가 자라면서 엄마는 생각했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해줬어.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진우야,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내 탓이 아니야. 절대로. 넌 그냥 어머니한테 주어진 선물이었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진실을 아시고도 널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진우야, 부디 행복하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사셨구나. 1965년 겨울, 어머니가 26살이었을 때 혼자 집을 지키고 계실 때 당하신 그 일,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후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셨다는 게, 그때는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해도 여자 탓을 하던 시절이었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이 어땠는지. 내가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당한 거지. 집에 혼자 남자를 들였으면 그럴 줄 알았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피해자인 여자를 오히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남편인 아버지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가족한테도 그냥 혼자 삼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 아이를 지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편지에 쓰여있던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며칠 전 민수네 집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친형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들은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았을 뿐 어머니가 겪으신 일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도 동생들한테 그 부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려 하셨겠지. 어머니가 당하신 일까지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큰아들이 친자식이 아니었구나.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했어야지. 또다시 어머니를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진실을 아시고도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시고 동생들한테도 그 비밀의 전부를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너는 좋은 아들이야.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야.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진짜 내 아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잊지 마라. 너는 내 큰아들이야. 그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아들로 생각해 주셨구나.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출생의 비밀이 있어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 우리 진심으로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오빠 얼굴 보고 싶어. 준호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저희가 정말 나쁜 짓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저를 이용하고 진실을 숨기고 유산마저 나누려 하지 않았던 그들을.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어머니 산소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산소를 내려오는데 저 아래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선희, 준호였습니다. 형, 그들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형,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왔어. 오빠도 왔구나. 선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내려가려 했습니다. 형, 잠깐만.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진짜 미안해. 정말로.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알아. 선희도 다가왔습니다. 오빠, 우리 너무 이기적이었어. 오빠한테만 힘든 걸 떠넘기고. 그만해.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다 지나간 일이야. 형, 유산은 너희들끼리 다 나눠 가져. 나는 한 푼도 필요 없어. 형,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58년.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동생들한테는 이용당했고, 아내와 자식들은 떠났고, 이제 남은 게 뭐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미래도.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전화와 문자. 형,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오빠, 우리 얘기 좀 하자. 형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민수야. 문 좀 열어줘. 무시했습니다. 형,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빠, 우리 정말 걱정돼. 문 열어줘. 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던 그들도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58.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고, 경력도 끊겼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간호하느라 모아둔 돈도 다 썼으니까요. 막막하네. 그때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간 아내.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들과 딸은요? 대학을 졸업했을까요? 취직은 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연락해? 10년 동안 가족을 돌보지 못했는데, 아내의 손을 놓았는데, 자식들을 방치했는데, 나는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아버지였어.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계세요? 동생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택배요. 택배라고? 저는 시키지 않았는데. 하지만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아니라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지혜야. 제 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 아빠. 많이 상하셨네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작은 아빠가 연락했어요. 아빠가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준다고. 민수가 연락했구나. 들어가도 돼요? 그래. 지혜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엉망인 집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설거지도 안 하시고 청소도 안 하시고. 이게 무슨.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 못해서 너희들 걱정도 안 해서. 아니에요, 아빠.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이해 못했어요. 아빠가 왜 할아버지만 돌보시는지. 엄마도 그랬어요. 아빠는 효자야. 우리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라고. 엄마가? 네, 엄마도 후회하세요. 그때 집을 나온 거. 지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뭐? 엄마가 그러래요. 아빠 모시고 오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네, 엄마도 아빠 보고 싶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나한테 가족이 남아 있었구나. 지혜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 씻으세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그래. 저는 오랜만에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지혜가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지혜야.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빠 작은 아빠들 얘기 들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 친아버지가 아니셨다면서요? 그리고 삼촌들이. 아빠한테 힘든 일만 맡겼다고. 지혜야, 그 얘기는? 아빠 억울하셨죠?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할아버지 돌보시고 우리도 이르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작은 아빠들 고모 너무한 것 같아요. 지혜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작은 아빠들 고모한테 화를 내세요. 소리라도 지르세요. 그래야 속이 풀리잖아요. 아빠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정말 착했을까? 아니면 그냥 바보였던 걸까요? 지혜야, 아빠 생각 좀 할 시간을 줘. 네, 아빠. 그날 저녁 지혜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엄마도 데려올게요. 그래.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동생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할까요? 유산은 정말 한 푼도 받지 말아야 할까요? 모르겠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문득 그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만이 고요히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매일 와서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아빠 오늘은 엄마가 만든 반찬이에요. 그래. 고맙다고 전해줘. 엄마가 다음 주에는 직접 오신대요. 그래. 아직은 아내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겠지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유모차를 밀며 걷는 젊은 부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년 남자. 모두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8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형으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볼까?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수였습니다. 형. 우연히 지나가다가 형 보여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형한테 미안해.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형한테만 모든 걸 떠넘기고 우리는 편하게만 살았어. 그것도 모자라서 형이 친형제가 아니라는 걸 핑계 삼아 더 떠넘겼고.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유산 얘기. 그거 없던 걸로 해줘. 뭐? 우리 셋이서 다시 얘기했어. 4분의 1씩 나누자고. 필요 없어. 형, 진심이야. 나는 한 푼도 필요 없어.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돈 받으면 나는 평생 너희들이 생각날 거야. 10년 동안 이용당한 기억이. 형,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다 나눠 가져.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형제도 아닌 거야?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알았어, 형.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 우리 기다릴게. 형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그리고 형, 한 가지만 알아줘. 우리도 형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이라. 그들이 저를 사랑했다고요? 10년 동안 이용하면서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저 편리함이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약하니까요. 저도 약했고 동생들도 약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여보. 3년 만에 보는 아내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미안해요. 아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 혼자 아버님 돌보시는데 저는 도와드리지도 않고.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도 며느리잖아요. 시아버님 돌봐야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들 핑계대고 집 나가버렸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당신은 10년을 혼자 견디셨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봐요. 네. 한 번에 다 회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다시 쌓아가 봐요.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돌아와줘서.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내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아들과 딸도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취직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아버지, 저 결혼할래요. 딸도 행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 남자 괜찮은 애야? 네,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깨졌던 가족이 조금씩 다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아버지가 왜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저를 지키려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행복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저는 처음으로 동생들의 연락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선희, 준호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형,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미안해. 오빠한테 정말 나쁜 짓 했어. 변명하지 않을게. 우리가 잘못했어. 선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미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들도 약했던 거야. 사람은 누구나 약하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너희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도 힘들었겠다. 형, 10년 동안 아버지 간호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 나도 알아. 형, 그래서 나한테 떠넘긴 거겠지. 이해.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알아, 형. 급하게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지 말자. 천천히, 조금씩 다시 쌓아가자. 그래, 형. 우리 천천히 하자.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2번, 3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어갔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평생 책 읽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사는구나. 누군가의 아들도 누군가의 형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어느 봄날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네. 그동안 많은 일. 58배 알게 된 진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혼자 간병했지만 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머니의 고통, 아버지의 헌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리고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견디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